안녕하세요. 저는 톡톡사 연한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바뀌시나요? 오늘은 40대 후반의 한 사용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매우 신기하고 감동적인데 여러분도 만나보고 싶으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톡톡사의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를 향해 가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토끼 같은 아들과 딸, 그리고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죠. 유튜브에서 항해를 하다 우연히 들어온 사연 채널에서 많은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제 결혼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의류 관련 사업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섬유산업을 유명한 도시에서 해내시면서 번창을 이루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부유했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20대 중반의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IMF 위기가 오면서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아랴 어디서든 회사 원서를 내려야 하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은 결단을 내리셔서 밀린 자금을 모두 청산하고 이제 사업을 그만두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루저놀 자일거리를 하시며 지내셨죠. 건물 관리만 하시면서도 청소하기 귀찮으시더라도 고시순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모님 소유의 원룸 건물 옥상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사실 자라오면서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관심이 없으시고 본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유함에도 외제차 같은 것은 타본 적도 없고 최근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국산 중형차만 소유하셨습니다. 도 타본 적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제 친구들도 제 집 형편을 잘 몰랐습니다. 또한 저희 역시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20살이 넘었던 그때부터 쟤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어요. 백화점에서 가속 구두를 팔거나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면서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서빙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20대를 보내다가 거의 3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바이트로 가게 된 박람회상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발타입니다. 그 가게는 친환경 컨셉으로 유기농 먹거리를 홍보하고 시식도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손님들께 시식을 제안했습니다.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일로 채용되었습니다. 서로 말을 나누다가 친해져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는 외국어를 전공한 분으로 남매도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해서 외국어에 능숙한 아내의 모습이 멋있었어요. 항상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매장을 점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녀를 보면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박람회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전화번호를 손쉽게 얻기 위해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수줍어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기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차 한 잔 1차분 써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기에는 회사 신입사원이었던 나와 취업 준비 중이던 여자친구. 우린 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저렴한 김밥집이나 백반집을 가서 먹기 일쑤였고 가끔은 도시락을 싸들고 좀 공원에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항상 비슷한 옷에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뚜벅이로 다니는 나에 대해 여자친구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절약하는 것을 좋아하고 승강기에서 좋다고 항상 웃어주었거든요. 나는 나의 경제적 배경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좋게 보내준 그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세워 시장에 나가면 선택지가 훨씬 많겠지만요. 진심으로 나 하나만을 주는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이 여자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 후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일러를 다루는 중견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그 회사는 보일러 분야에서 꽤 유명하고 복지와 급여 면에서도 이전 회사보다 나았어요. 여자친구는 몇 년 동안 29급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 끝에 합격하여 동사무소에 출근했습니다. 결혼을 고려하게 되어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고 연말에 기도를 드리며 멋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올해는 이미 취업도 확정되었고 결혼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손을 살짝 떨면서 미리 준비해둔 반지 케이스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한 반지예요.
매장에서 인기 있는 디자인이라서 신중히 선택한 거예요. 여자친구는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자마자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나랑 결혼해줄래? 내가 평생 널 울게 하지 않겠어. 같이 힘들었던 만큼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잘 살게 할게. 사랑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불안했지만 소신껏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으로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울면서 속으로 그 사람은 갑자기 부모님과 언니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평범한 중산층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셨죠. 언니 툴이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만나기 전 언제부터든지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죠. 부모님께서도 더 자매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유는 전문직이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지 않기 때문인데 또한 하고 다니는 차가움을 보아 집에 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도 있었어요.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동네나 골목에 있는 원룸 꼭대기에 사신다고 하셨던 것, 낡은 스트레스를 끌고 다닌다는 얘기까지 돈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고 가족들이 계속 반대해 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큰 언니는 자선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둘째 언니는 요즘 세무사나 약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들과 외제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 막내 동생이 연애 문제에 참견하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어요. 한다느니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결혼하려고 해도 자신이 모은 돈은 1,000만 원밖에 없고 오빠도 돈이 없을 텐데 신혼 집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며 또 그럼 노씨를 당하면서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였습니다. 집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올해 초부터 계속 선을 보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그냥 우리끼리 혼외 신고를 올려버릴까? 나는 오빠와 함께라면 반갑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저는 지고지순한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녀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께서 예전에 큰 사업을 하셨고 사업을 그만두신 후 몇 채의 건물과 상가, 땅을 소유하고 계시며 상속세 문제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의 증여를 마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 재산은 이미 100억 정도는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놀라 눈이 토끼처럼 벌어지더군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올 줄 알았던 100억대 부자일 줄 알았던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하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말하듯이 신월집이라면 뭐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다만 나도 부모님처럼 검소하게 살고 싶다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난 내 소신껏 소박하게 신혼집을 얻고 살고 싶으니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내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는 않았으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경험으로 보아 돈이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보험이나 뭐 다음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도 많아 직원이 와 돈을 빌려달라고 졸업한 지 20년, 30년 만에 친구들이 전화가서 매달리는 등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녀를 설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언니들의 태도로 봤을 때 귀찮게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게 되었거든요.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숨기기를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설득 끝에 마음을 받고 우리는 여자친구의 가족들께 인사를 갔습니다. 예약된 한정식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들을 만난 날, 저는 회사 면접 때 입었던 검정 양복을 입고 백화점 매대에서 산 5만 원짜리 넥타이를 차려 입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그런 저를 아랫사람 취급으로 쳐다보며 집안 형편은 어떤지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지방에 오는 거 알고 있냐는 등 여러 걱정의 소리를 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제 취직도 하고 차도 한 대 사고 아파트 설정도 마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원룸에 계시는 새를 살고 계시지만 솔거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부담할 부분은 없고 제 월급 상황에 맞는 신중한 측면과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20평짜리 아파트를 팔면서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생각으로 전세금은 맞춰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과 언니들은 전세가 어떤 말인지라며 매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사게 되어 열심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번 돈은 제 아내가 모은다거나 쓸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를 믿고 맡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지금은 돈이 많지 않아도 소신이 있어 보인다며 결혼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그 와중에 저를 바라보는 언니들의 표정은 좀 좋지 않았지만 여자친구의 언니라는 사람들은 미인이기는 하지만 둘 다 성형수술한 얼굴에 비싼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열중하는 탈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국어에서 태어났는데 아내와 언니들이 완전히 다를 수 있나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아내가 된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언니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치장에 관심을 보이고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몽땅 옷을 사버리거나 학원비를 가져다 미용실 가서 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속을 많이 상하게 하는 등의 사고를 저질러서 계속해서 남자친구를 바꾸는 언니들을 보며 자신은 완전히 질려서 반대로 행동하는 것 같다고 했더군요. 그러한 언니들은 연애를 하지 않고 수수한 차림으로 공부에만 열중하는 아내를 계속하여 못되이 놀리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동생인 비급을 깔아뭉개던 것이 얼마만큼 부유한 남자를 만났는지를 알면 얼마나 후회할지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가 준비할 때 어른 언니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로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둘째 언니는 세무사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상태였습니다. 5월에 신랑과 결혼하고 꿈을 이룬 둘째 언니는 결혼해도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썼더군요. 유명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대접하는 결혼식을 열어야 하고 예식장과 혼수전혼식에 허례허식을 해야 한다는 언니의 부모의 요구에 맞춰 빚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간다고 했더군요. 저는 그런 둘째 언니의 모습이 너무 걱정되었지만 어차피 제 아내가 될 언니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식을 소박하게 하자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의 결혼식이 너무 성대하다고 걱정했지만 결심을 굳히고 말씀을 통해 아내가 제 의견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주셨더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도저는 그놈의 언니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상권권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그날 하루 입을 드레스를 외국 명품 브랜드로 해야 한다거나 메이크업 샵을 고르는데 돈이 가방 속에서 나오는 브라를 들질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는 처음에 언니들 이야기에 혹하다가도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예산을 재조정하고 돈에 맞게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예식장을 찾아 소박하게 예식을 올렸습니다. 다만 오시는 손님들을 생각해서 식사 메뉴를 깔끔하게 잘 나오는 곳을 선택했죠.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알던 진짜 부자 손님들도 하객들 중 섞여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내키지 않아 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제가 데려온 아내를 보자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눈치채셨습니다. 요즘 아내가 시답지 않게 치장을 들이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보인다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같아 더욱 좋다고 하시면서 결혼 과정에서 아내의 처형될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 역시 다 오픈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언니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항상 잘 살펴라고 하셨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무사히 결혼을 하고 결혼 후 1년대 아들을 낳고 이후로 2년 차에 딸도 낳고 오순도순 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는 항상 매끈했었지만 다른 이들이 겪기 힘든 스트레스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처가 동석 사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둘째, 형님이라 불리는 큰 누나의 가장은 그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속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과시하며 타인을 괴롭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자선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면서 자신을 부자들에게 모시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했고 업무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사생활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까지도 저희에게 까발리며 부자들의 세계에 대한 대화가 항상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사는 항상 서문의 역할을 했죠. 부자들의 재산 수준에 따라 누리는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나 뮤지컬을 보고 그것을 문화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회원권을 사면서 몰라요. 보통 서민들은 비싼 가방이나 돈 모아 불어올린 후 명품으로 걸치고 다닐 수 있어요. 나도 그 정도면 꽤 싼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런 가방이나 옷으로는 운동복과 같이 시즌별로 갈아입는 일상 가방일 뿐이고 그들은 회원권을 샀어요. 맞습니다, 형님. 저도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재물을 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차 같은 것을 많이 살수록 공제도 많이 받는다는데 대답은 이렇게도 엄청 많이 사고 정말 돈을 쓰는 게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주로 회원권이나 그림 같은 것을 일상적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백화점에 가도 그런 사람들은 퍼스널 쇼퍼라는 게 있어서 아예 푹 쉬는 소파에 앉아서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쇼핑을 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니까요. 그럼 골프 같은 것도 너무 대단해 보여서 요즘은 뭐 다치잖아 그런 사람들은 일단 그런 것을 하는 건 싫어한다고나 해요. 하더라고. 부자들은 무엇을 입어도 태도가 다르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아, 막내 동서야. 너는 이런 세계를 듣고도 본 적이 없겠지. 어차피 너 같은 섬 사람들에게는 평생 상관없는 세상이고 1인 1관심도 없겠지만. 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잘 몰랐어요. 또한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소신 있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는 말이에요. 어쨌든 무슨 소신 때문에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차, 요새 신문 배달은 잘 되는가요? 요즘 세상에 차마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싫은데 뵙기의 대화 끝에는 제가 부업 삼아 하고 있는 신문 배달까지 이야기할 때는 들먹거리며 무시하도록 유도해 왔었죠.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군살이 자꾸만 쌓여서 좀 빼볼까 고민하다가 헬스장 회비가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 구역으로 가면 보급소 분들이 사전에 던져둔 뭉치가 있었죠. 아파트 3개 동과 교육청 뒤쪽에 있는 단독주택과 빌라주택을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고객에 맞게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신문사에서만 일했지만 다른 신문사에서 우연히 저를 본 후에는 두 신문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같은 꽃에 대해 이야기하며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두 종류의 신문을 돌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시간이 채워지는 점이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성취의 목적에 맞게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며 운동 효과도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신문을 배달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아파져 실리콘 깔창을 주문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들과의 대화 중 우연히 깔창 이야기가 나와 추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후 깔창을 사용해보니 발통증이 줄어들었고 효과를 봤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하루 일을 하다 보니 발 이야기가 증가하며 신문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일까지 맞냐는 논란의 아내와 남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로 우리를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심하게 비웃음을 받아왔는데 실은 취미로 하는 일일 뿐이었고 그 일로 받는 월급으로 고아원에 제 자식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고 밝힐까 고민했었지만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보람을 느끼는 자원봉사활동조차 가난뱅이로 보일까 두렵다는 이유로 매도당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제가 아닌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나갈 때는 항상 울먹거리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토로가 더욱 심해져서 어지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이야기하다가 돈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더욱 속상해지곤 했죠. 붙을지 생각만 해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나를 무시하고 100일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들도 같이 무시되는 것 같다며 아이들 교육이라도 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좋은 옷도 사주겠다고 주장하다가 저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결핍이 아이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인지 생각하면서도 귀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수록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섞여 세상을 바라보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교육을 받고 스스로 자립하는 법을 배워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눈에 나타난 이야기가 우리가 늙고 죽을 때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재산이 쌓이고 있으니 결국 아이들을 혼자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스스로 부자라며 자랑하면 현실적인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단념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딸들을 만날 때도 언니들과 따로 만날 때는 결코 실수를 범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내는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품질은 좋지만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고르고 최대한 절약하며 다닙니다. 또한 우리는 국내 생산 소형차를 운전했습니다. 아내의 언니들은 사치스러운 외국제 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짜리 반지나 목걸이를 할부로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함께 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그런 게 맞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들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나무라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속으로는 심란한 기분이 들어 이 시집에 와서 식사를 하지 않고도 반드시 한 잔씩 술을 마시고 어디론가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었어요. 그러다 범죄자 칠의 부패자나 죽음에 이르는 짬뽕재생부선이나 챗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살인까지 치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언니들이 당신을 욕하고 무시한다면 이 아파트 도시를 30이나 그래요. 거기에는 건물 몇 채가 있고 땅도 있어요. 그렇게 동경할 만한 100억대 부자가 우리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훌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언제까지 무시당하고 매사라의 여보가 되어야 할까요? 가끔씩 이런 언니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말야.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득도 없다고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는 순간 얼마나 이 사람을 팔고 다니는지 알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가서 공짜 돈을 요구하고 돈도 많은데 돈을 빌려달라거나 돌려달라는 등 몹시 영리하게 행동해서 편안히 살 수가 없어. 이런 문제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해서 잘 알아. 이 문제만큼은 내 발 믿고 계속해서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저는 내 아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처형들과 안의 사위의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끼리 치밀하게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비록 우리가 있는 티를 내지 않고 살기로 했지만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를 모아 좋은 것을 제공하고 싶어 했어요. 또한 저는 아이들을 일반 유치원에 보내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아내는 영어 교육에 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할지 고민했던 것이죠. 제가 외국어 전공자인 저의 지도로 인해 어릴 때 외국어를 제대로 배우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언니들은 함께 모여서 카드를 내면서 영어 유치원을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언니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거기에는 엄마들끼리 서로 바뀌어가며 영어 캠프 같은 것을 조직하여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부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 프로그램에 꼭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영어는 시간이 되면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반면 정말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해외로 보내도 괜찮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아내는 현재 언니들이 하려는 그 캠프를 꼭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시키고 싶어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외국어 교육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니들이 의뢰해야 할 것 같아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 정말로? 라며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다음쯤에 아이들을 위한 영어 캠프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지난전에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언니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탁한 것째다. 우리 애들이 꼭 그 캠프에 가야 한다고 보내줄 수 있다고 하잖아. 이존스 자리가 다 찼다고 하는데? 아내는 말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긴지. 그분은 재산이 50억이나 되고 어마어마한 성격을 가진 분이야. 이번에 한 자리를 마련해서 자기의 애들을 넣어주면 골프 라운드로 대접을 해주겠다고 했어. 그래도 우리는 그 위쪽으로 분석을 해야 하면 하는 바람에 너희들은 다음에 꼭 끼워줘야 해. 5척 휠돈도 좀 무리 아니었어. 돈을 좀 모으면서 다음 게 좀 기다리고 있어. 신랑이 그쪽 일도 따면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한번 살게.
조카들 데리고 와. 아무튼 미안하게 됐어. 너무 섭섭해 하지 말고. 언니는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거의 울먹거린 아내를 무시하며 전화를 끄는 거였어요. 저는 아내가 어깨를 들썩이며 오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말없이 화장대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니 저도 눈물이 치밀어 올랐어요. 보니까 정말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친자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일까요? 또한 골프 라운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큰 결심을 하고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골프를 즐기러 가자고 하고 장비도 다 줄 테니 아내에게 부탁을 했는데 자신이 중요한 손님의 만남이 있어서 취소를 해야 한다고 하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끼리 오랜만에 놀 거였는데 원래 언니들과 아내 그리고 첫전 남편을 비롯해 4명이서 가기로 한 자리였는데 갑자기 첫전의 남편이 자신이 데려올 중요한 고객이 있다며 급히 불러서 가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신문 배달하는 집 근처에서 골프나 가서 야구를 즐길 수밖에 없기에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고 합니다. 아내의 언니들은 경악스럽다고 하는군요. 말을 여과 없이 전하면서도 아내를 무시하더군요. 저는 저번 영어 캠프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점점 일기치다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제 소신을 한 번 접고 아내의 자존심을 위해 나서기로 했어요. 초등학교부터 지방에서 잘 알려진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아버지가 의대 학비도 지원해주고 그랬었죠. 고3 때 등록금을 부담하고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서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들으셨고 당시 3년치 등록금을 한 번에 지원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등록금은 3년 동안 학교를 열심히 공부하여 경제적으로 기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겠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어요.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다는 것이라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의사가 되라고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제 친구는 부모님을 사랑으로 받들어 우리 집에 미리 가면 언제든지 발밝게 나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대를 졸업한 친구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피부과에 들어가서 큰 돈을 벌려고 함께 상가 아내를 만나 우리가 사는 지역에 큰 병원을 개업했어요. 힘들게 살아온 친구가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너무 기쁘네요. 항상 친구를 격려하고 소식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왔죠. 아름다운 피부과를 찾고 있다는 언니들이 계셔? 그들에게 내 친구의 병원을 소개해야겠어요. 가라고 있습니다. 아내가 의사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도 될까요? 라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아내에게 한 번에 제대로 무시당한 한을 푼다고 말했습니다. 가서 사모님께 대접받으며 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릴 때 친구와 잘 지낸다고 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언니들과 피부과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의 막내 여기 병은 예약이 지금 몇 달째 밀려 있어요. 나는 전화도 되지 않고 약도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약자를 봤어? 라고 물었습니다. 나도 여기 원장님이 그렇게 잘 한다는 소문만 들었지요. 오늘 처음 예약 성공한 적이 없어서 아바 언니의 군대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더니 우리 막내도 가끔 쓸모가 있네. 우리 신랑, 아니 그 여기 원장님께 좀 아는 분이시네요. 뭐, 신문 배달하는 너네 신랑하고 여기 원장님이 어떻게 아쉬워하셨나요? 우와, 삼성 줍다더니 신기한 인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어머, 대표 원장님이세요? 너무 미모가시네요. 세상에, 피부 좋은 것 좀 박 원장님이시군요. 오늘 우리 피부도 백옥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죠? 언니들은 제 친구가 등장하자마자 호들갑을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사전에 저에게 한 이야기는 침착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알 친구의 아내가 함께 계신다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수 씨, 친구가 요즘 잘 지내니까 함께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지만 신문 배달을 한다며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진심으로 속상합니다. 한 번만 만나는 것이라도 가능한 시간을 말해 주시겠어요? 언니들은 순간 어이가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왜 그녀가 자신의 생활 패턴이 깨지는 걸 싫어하는 것일까요? 신문 배달이 요즘 재밌나 봐요? 다음에 자료법 마련할게요.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 언니들 잘 부탁드려요. 아참, 저희 둘째 언니에게 세무사의 일도 맡겨봐요. 어느 친구네 안 듯해서 특전을 세무사시라고 해서 좀 맡겨볼까요? 언제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언니분들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세금 문제도 조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옮겨 버려갈거든요. 둘째 언니는 눈이 번쩍 뜨였겠죠? 이렇게 큰 유명 병원에 일을 따낼 수 있다면 정말 큰 일이니까요. 그렇게 제 친구 때문에 한동안 저는 집안 행사 때도 항상 우리 부부를 무시하며 자기들끼리만 말을 썼던 형님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의사인체 친구와 저가 어떤 관계인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반응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재미있어졌어요. 속물들이 정작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조금은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약속 장소는 우리 집에서 10분이나 되어 도착했습니다. 부부 둘 다 기뻤는데 아내도 전번 피부과에서의 미묘한 반응에 매혹되어 즐거웠다고 말하며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진짜 큰 언니네 부부와 2층에 사시는 부부가 이미 와 계셨더군요. 제 친구에게 선물할 고급 와인도 들고 왔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는 새 주머니인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이 쏟아지던군요. 오랜만이야. 종속, 그런데 의외의 인맥 덕분에 저는 평은 제게 유명하고 요즘 핫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자,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게 말이야. 우리 회사도 자산 설계하시라고 몇 번이나 연락을 해도 원장님께서 바빠서 통이 한 번도 안 되던 곳인데. 자네는 어떻게 아는 거야?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요즘에는 저는 신문 배달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친구죠. 사람의 형편에 관계없이 항상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늘 친절하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와 달리 진짜 귀족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과 친구인 것을 보면 레주다님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다른 사람을 내려다볼 때 그 인품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형님으로 모셔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참으로 책야식과 어렸을 적의 친구였던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지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인연을 유지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형님이라는 분들은 아직도 마음이 미숙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 제 친구가 나타났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애플망고를 가득 싸서 아내와 함께 왔더라고요. 친구의 옷차림은 근사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을 그대로 옮긴 듯해 근사했죠. 그런데 관심 없는 저로서도 부티가 줄줄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친구의 아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윤기가 돌았는데 이 자켓에 다이아가 번쩍이는 목걸이와 미용실을 다녀온 분명한 헤어스타일과 화장까지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친구가 제 부탁으로 컨셉을 잡았나 보다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어요. 평소보다 차림새가 매우 화려해서요. 화려한 친구 부부의 등장으로 형님들과 언니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호들갑을 떨며 일어나 외투를 받아줘야 하거나 추가 주문을 하는 모습이 왕과 왕비라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마 대하듯이 부산을 떨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앉은 자리에서 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연락을 드려도 연락이 잘 안 되시고 그래서 컵현저 만화선이 뭐예요? 그냥 애 키우느라 바빠 치보. 자주 보지 못할 사이트여서 주셨네요. 언니가 말하며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약속을 잡느라 바빠서 지금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요. 아, 여기는 우리 친언니 되신 사모님의 교회의 언니들은 당황하다 못해 멍해 보이는 눈빛을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친절하신들 중 안 담으셨네요. 아,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언니는 이렇게 꾸밀 필요 없이 부잣집 사모님다운 귀족적인 느낌이 묻어나요. 점애인들 명망비치가 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기하네요. 아님 무슨 제 동생은 신랑의 부업으로 신문 배달을 할 정도로 가난한데 사모님께서 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귀족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괜찮은 말을 듣던 제 친구가 픽하고 웃음을 참지 못하더군요. 투어비 파이브아,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문 배달을 부업으로 한다는 거라고요. 이야기를 마치고 도 한참을 친구는 배를 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채연은 어깨를 탁탁 치더군요. 아이쿠, 어느 날 6인 조카들아. 내가 좀 그러지 좀 말랐지? 여기 있는 치 좀 내버렸어. 안 그래? 예, 피클 때리는 요. 저는 교점 말없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은 어리둥절하게 하면서 회를 먹다 말고 젓가락을 중간에 멈추었죠. 제 친구가 진정한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세무사 하신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어쩌다 덩실까요? 몰라요. 이 친구의 자산이 저보다도 더 많아요. 예전에 100억이었는데 이제는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순간 나는 우리를 에워싼 모든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나의 사람은 그대로 멈춰 있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 친구는 내 정체를 그렇게 시원하게 드러내 버렸어. 어이, 내 아버지가 완전히 부자였다니까. 그걸 몰랐냐?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원룸 건물 외에도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이 몇 채나 되는 줄 아냐? 지금은 내 아파트를 제외한 여러 채의 부동산과 몇 주식이 물려있는지도 모르겠다. 진짜 가족인데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친구는 항상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 내 친구가 가난했던 나에게는 외대를 다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더 함부로 쓰지 않고 신문 배달을 통해 기부도 하며 헐난 것들 속에서 깊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 친구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형님들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안 하더군요. 우습게도 그렇게 공손한 자세는 그들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대로 풍선을 척척해준다. 돌연변이가 발생해 무리를 용서해주겠나? 아, 저게 어째서 그렇게 소근소근이 큰 형님의 셔츠가 땀으로 적실 빼더군요. 그래, 동석하고 있으면 우리가 미안하네. 미안해. 제발 사과를 받아주게나?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작은 형님께도 비굴하게 빌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웃음 가득하게 형님이 아닌 분들께 다가가서 전했습니다. 그동안 발가락에 밟히는 듯 무시하시던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는지요? 부자라든가 외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속 있는 삶을 살면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와이 같은 것 싫어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와 저는 양은 냄비 뚜껑에 절어 먹는 라면, 아구, 소주를 선호해요. 그래서 처의 통쾌한 복수극은 끝났어요. 사실 복수할 이유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이제 언니들이 자기 말을 귀담아 들으며 어떻게 그렇게 부자란 결혼을 했냐고 부러워하면서도 씁쓸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만 예전처럼 소신 있게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형님들은 같이 골프를 하러 가자고 제발 세금 계산 좀 맡겨달라고 했죠. 한동안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요즘 연락이 빈번한데요. 제 이야기 어떠셨는지 통쾌하셨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옷차림이나 집 모양으로 무시당한 적이 있으실까요? 단언컨대 그 사람은 어차피 생애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 말고 자신 그대로를 받아주는 분들을 곁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삶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길습니다.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새벽에 열심히 신문을 배달하며 정직하게 돈을 버는 가치를 몸으로 새기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부하고 운동하는 등 소소한 활동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를 괴롭힌 이 코로나가 곧 물러가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